네, 안녕하세요. AWS 빌더스 웨비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AWS 솔루션스 아키텍트 박선준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저희 스토리지 서비스의 소개와 사용 방법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강연 중 질문하실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진행 중에 언제나 편할 때 질문을 퀘스천 창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모든 질문은 공개로 답변되지만 비공개로 답변을 받고 싶으시다면 비공개라고 하고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오늘의 세션은 크게 세 가지의 필러로 진행됩니다. 우선 스토리지에 대해 짧게 알아보고 AWS에서 스토리지 서비스들의 특장점을 한번 둘러본 뒤에 AWS 스토리지 서비스를 쉽게 이용하실 수 있도록 마이그레이션을 도와드리는 툴을 소개해 드릴 예정입니다. 자, 그 첫 번째로 스토리지의 매우 간략한 개념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현재 다양한 스토리지들이 존재하고 모든 스토리지 솔루션들을 알아보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몇 가지 스토리지들을 살펴보자면 블록 스토리지와 파일 스토리지 그리고 오브젝트 스토리지가 있는데요. 각각의 스토리지들은 성능과 내구성, 금액, 그리고 접근 방법에 따른 특징을 띠고 있습니다. 그 특징들을 좀 더 살펴보자면 우선 내구성, 가용성, 보안, 비용, 확장성, 성능과 적용 방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내 어플리케이션이나 플랫폼이 중요하게 여기는 필요로 하는 특성이 무엇인가를 확인하고 올바른 스토리지 솔루션을 선택하는 것은 서비스 품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 스토리지 특성과 종류가 어떻게 AWS에 녹여져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AWS 서비스와 동일하게 AWS 스토리지 서비스 역시 유연한 탄력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사용한 만큼 과금되는 모델로 필요한 자원을 필요한 순간에 가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수요에 맞춰서 자원을 이용할 수 있고 이를 활용해서 끊임없는 혁신을 추구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혁신을 말씀드렸는데요. 좀 더 풀이해서 예를 들어보자면 AWS는 스토리지 서비스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빠르게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밸류를 얻으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그 근간에는 첫 번째로 새로운 데이터 어플리케이션을 구축하거나 이관할 경우에 많은 데이터 이관 및 데이터 구축 옵션들을 제공을 해드리는 방법으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둘째로 데이터가 클라우드에 올라온 뒤에는 신뢰성과 안정성 그리고 운영의 편리함을 제공하며 업계에서 가장 다양한 규정을 준수하고 보안적인 요소를 충족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AWS는 현존하는 가장 많은 서드파티 파트너사와의 협업을 통해서 데이터에서 유의미한 데이터를 추출한다던가 사용하실 수 있는 방법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로 인포처럼 수천 개의 MS SQL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린다던가 핀라나 실시간으로 주식 마켓에서 페타바이트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빠르게 추세에 대응할 수 있는 그 근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여러 기능 및 유스 케이스를 통해서 고객분들이 비즈니스의 혁신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도록 기간을 축소해 드리고 있습니다. 소니의 DADC 사업부의 경우에는 미디어 플로우를 몇 주에서 단 몇 시간으로 완성할 수 있는 그 기반을, 그리고 아이로봇 같은 경우에는 수백만 대의 가정 로봇들을 인터넷상으로 연결을 통해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서비스를 이용한 혁신뿐만 아니라 스토리지의 특성 중 하나인 내구성을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토리지라는 특성상 데이터가 저장되는 공간이고 데이터는 가치를 띠고 있기 때문에 내구성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입니다. 아마존 S3나 S3IA, 글레이시어 같은 경우는 업계에서 혁신적으로 11개의 라인, 즉
99.9999999%의 내구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에는 고객분들이 하나의 오브젝트 또는 파일을 대략 10,000년에 걸쳐서 한 개의 유실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라고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존에 여러 고객분들은 데이터를 2개의 복제본으로 동일한 빌딩 내에 저장한다던가 또는 하나의 복제본을 온사이트에 두고 다른 복제본을 외부에 저장하는 방식으로 백업 또는 내구성을 구성을 하셨는데요. 많은 고객분들께서 민감하게 생각하시는 이 내구성을 AWS에서 얘기할 때는 복제본을 중점으로 생각을 하시고 11.9은 사실상 믿을 수 없거나 이해하기 힘든 방식이라고 많이들 말씀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저희는 데이터의 복제뿐만 아니라 사실 이 마르코브 체인 모델이라는 것을 이용해서 스토리지와 서버, 네트워크, 그리고 가용 영역 등 여러 모델들을 하나로 취합을 해서 다양한 방식의 장애에 대응하는 것을 지속적으로 생각하고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내구성 이외에 가용성 역시 매우 중요한 요소이고요. 이러한 높은 가용성과 내구성을 제공하는 AWS 스토리지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셔서 데이터 유실을 최소화하고 낮은 가격에 필요할 때 쓰실 수 있는 다양한 스토리지 옵션들을 AWS를 통해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특성과 장점 이외에도 AWS에서는 매우 다양한 여러 유스 케이스에 맞는 스토리지 옵션들을 제공해 드리고 있으며 오늘은 이 여러 스토리지 서비스 중에서도 가장 많은 고객분들이 사용하시는 EBS 블록 스토리지가 될 수 있겠고요.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그리고 EFS 파일 스토리지를 알아보도록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서비스들을 이용하실 수 있게 쉽게 데이터 이관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블록 스토리지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2 서비스를 사용할 때 필수로 여겨지는 스토리지 서비스인데요. 사실 EC2를 사용해 보신 분들에게는 친숙한 솔루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분들이 EBS의 종류나 장점을 모르는 상태로 기본적으로 이제 제공이 되는 GP2 EBS 볼륨을 이용을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내 어플리케이션에 맞는 스토리지 특성을 잘 선택을 하셔서 EBS 볼륨의 종류를 잘 선택을 하셔야 하는데요. 그 종류를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C2에서 사용되는 블록 스토리지는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존재합니다. 하나는 인스턴스 스토어라고 불리는 게 있고요. 또는 이퍼머럴 드라이브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HDD 또는 SSD 방식으로 지원이 되는 EBS 스토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의 볼륨 타입이 있고 이것을 알맞는 특성을 잘 선택을 하셔서 종류를 선택을 하셔야 되는데요. 우선 EBS를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EBS는 EC2가 생성되는 호스트 외부에 위치하며 EBS 볼륨과 EC2는 네트워크상으로 연결이 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EBS 볼륨 같은 경우는 생성한 용량만큼 비용이 발생이 되고 EC2에 종속성이 없는 퍼시스턴트 블록 스토리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서버에 볼륨 인크립션이라는 요구사항이 있으신 분에게도 알맞는 솔루션인데요. KMS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서 볼륨을 인크립팅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기도 합니다. 기본으로 이중화 및 라이트 캐시가 제공이 되어서 안정성과 높은 성능까지 제공이 되며 EC2를 사용하실 때 가장 많이 선택하는 스토리지 종류 같습니다. 앞서 크게 두 가지의 디스크 종류가 존재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SSD 타입과 HDD 타입이 존재합니다. 각각의 타입에는 크게 두 가지의 세부화된 카테고리가 존재하고 있으며 SSD에는 GP2, General Purpose 볼륨이 존재합니다.
말 그대로 대부분의 워크로드에 추천드리는 종류가 이 첫 번째 GP2이고요. 작게는 1GB에서 16TB까지 볼륨 생성이 가능합니다. 둘째로는 IO1 또는 Provisioned IOPS 볼륨입니다. 성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이거나 지연 시간이 짧아야 하고 처리량이 많은 미션 크리티컬 워크로드에 적합한, 즉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업무에 알맞는 고성능 SSD 볼륨이고요. 최소 사이즈는 4GB에서 최대 16TB까지 생성이 가능합니다. 이 Provisioned IOPS 볼륨의 경우 최대 이제 16KB IO 사이즈 기준으로 해서 64,000 IOPS까지 지원이 되는 볼륨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HDD 타입에는 첫 번째로 ST1이라는 볼륨 타입이 있습니다. 자주 액세스하는 처리량 집약적인 워크로드에 적합한 볼륨이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저비용 볼륨이고 빅데이터나 데이터 웨어하우싱 또는 로그 처리 업무에 맞는 타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소 500GB에서 최대 16TB까지 생성이 가능하고요. 마지막으로 ST1과는 약간은 틀린 SC1이라는 볼륨이 존재합니다. SC1 같은 경우 자주 액세스하지 않는 워크로드에 적합한 볼륨이고요. 가격적인 면에서 매우 낮게 책정되어 있으며 성능이나 이제 스루풋보다는 가격이 저렴한 볼륨이 필요하다 하시는 업무에 알맞습니다. ST1과 SC1 모두 현재로는 부트 볼륨으로는 이용이 불가능하고요. 부트 볼륨 이용에는 대부분 제너럴 퍼포스 GP2 볼륨을 이용을 하시는 것을 추천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볼륨 타입의 특성과 종류를 조금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에 사용된 자료는 추후에 공유가 될 예정이며 다른 AWS 서비스와 동일하게 지속적으로 성능과 기능의 개선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아래에 첨부된 링크를 통해서 항상 최신 정보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EBS 볼륨의 종류와 기능 이외에도 여러 내구성이나 보안성 등 여러 장점들이 존재하는데요. EBS 볼륨을 아무나 어태치, 디태치할 수 없도록 IAM을 통해서 폴리시 조절이 가능한 점과 KMS를 통한 볼륨 암호화, 그리고 Provisioned IOPS 같은 경우 초단 과금 모델을 지원하는 것, 그리고 그 이외에도 이제 스냅샷 기능이나 레이드 구성 역시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용 영역 내에서 단일 볼륨도 다중의 스토리지로 자동으로 복제가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앞서 그 두 가지 인스턴스 스토어 또는 ephemeral 볼륨 그리고 EBS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EBS에 대해서 알아보았고 이제는 인스턴스 스토어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블록 스토리지인 인스턴스 스토어인데요. 인스턴스 스토어의 경우에는 특정 EC2 인스턴스에 무료로 제공해드리는 스토리지 솔루션이고 SAS나 SSD 방식 그리고 NVMe 형태가 존재합니다. 인스턴스 스토어의 경우에는 EC2를 리부트하는 경우에는 데이터가 유지가 되나 스톱하고 스타트하는 EC2 인스턴스를 정지시켰다가 실행시키는 경우에는 EC2 인스턴스가 다른 호스트에서 가동될 수 있는 요건이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서 인스턴스 스토어에는 중요도 높은 데이터를 저장하시거나 시스템과 관련된 데이터를 저장하기보다는 휘발성으로 사용하실 데이터를 저장하시는 것을 추천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i3 인스턴스나 NVMe 스토리지가 포함된 인스턴스의 경우에는 매우 높은 IOPS와 로컬 스토리지라는 장점으로 빠르게 처리가 필요한 데이터를 사용하고 사용된 처리가 완료된 데이터는 지속되는 볼륨인 EBS 볼륨이나 EFS와 같은 스토리지에 저장하는 것이 올바른 사용 예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EBS 볼륨을 이용할 때 스냅샷 기능을 제공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냅샷의 경우에는 포인트 인 타임 복원이 가능한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동일한 가용 영역에서 스냅샷을 통해서 볼륨 복제가 가능합니다. 생성된 스냅샷은 권한을 수정해서 본인이 지정한 다른 AWS 계정과 공유할 수 있는 기능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스냅샷을 공유할 때 고려할 몇 가지 사항을 미리 말씀드리자면, 스냅샷은 생성된 리전으로 제한이 됩니다. 스냅샷을 다른 리전과 공유를 원하신다면 스냅샷을 해당 리전에 복사한 뒤에 공유하셔야 하고, 기본으로 제공해드리는 커스터머 매니지 키로 암호화된 스냅샷의 경우에는 암호화 키가 공유가 안되는 점으로 인해서 공유가 어렵습니다. 대신 커스터머 매니지드 키, 고객 관리형 키로 공유하려는 스냅샷을 암호화한 경우에는 그 키를 다른 계정에 제공을 하는 방법을 통해서 암호화된 볼륨 역시 공유 또는 이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EBS 스냅샷은 증분 스냅샷 기반이고, 특정 시점의 볼륨 상태를 캡처하는 방법과 변화하는 볼륨의 연속 스냅샷에 변경 기록이 저장되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일한 볼륨을 다양한 시점에 3번 스냅샷을 생성하겠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스냅샷 볼륨은 10GB의 데이터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스냅샷 1번은 이 볼륨의 첫 번째 스냅샷이므로 10GB 데이터 전체를 복사를 해야 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스냅샷의 볼륨에는 여전히 10GB의 데이터가 있지만 그 10GB 중 4GB는 변경이 된 데이터였습니다. 스냅샷 2는 스냅샷 1의 비교 대상, 만든 후 변경된 4GB만 복사하고 저장해야 됩니다. 스냅샷 1번에 이미 복사되어 저장된 변경되지 않은 나머지 6GB의 데이터는 다시 복사되는 것이 아니라 스냅샷 2에서 참조됩니다. 세 번째 스냅샷에서는 2GB의 데이터가 볼륨에 추가가 되어서 총 12GB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스냅샷은 두 번째 스냅샷을 만든 후 추가된 2GB만 복사가 되어야 하고요. 이 세 번째 스냅샷에 필요한 이 세 스냅샷에 필요한 총 스토리지는 16GB입니다. 만약 첫 번째 스냅샷이 삭제가 된다면 두 번째와 세 번째에서 참조되지 못한 데이터만 삭제가 되고, 전체 스냅샷에 필요한 총 스토리지는 12GB가 됩니다. 이렇게 생성된 스냅샷들은 모두 AWS에서 관리하는 S3 환경에 저장이 되고요. 이는 S3에 제공하는 높은 내구성과 안정성을 제공을 같이 동시에 해드리고 있습니다. 단 이 S3 환경에 저장되는 것은 저희 AWS에서 관리하고 운영하는 S3 버켓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고객분들께서는 S3 콘솔을 통해서 해당 스냅샷을 액세스하실 수는 없습니다. 네, 다음으로 파일 스토리지에 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WS에서는 다양한 파일 스토리지 서비스 포트폴리오를 갖고 있으며, 우선 그 중에 첫 번째인 EFS 서비스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일라스틱 파일 시스템의 약자인 EFS 서비스는 AWS 클라우드 서비스와 온프레미스에서 사용할 수 있고, 간단하게 확장이 가능하다는 이점이 있으며, 탄력적으로 리눅스 워크로드용 파일 시스템을 제공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의 중단이나 추가 작업 없이 페타바이트의 규모까지 탄력적인 용량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며, 원활한 통합을 위해서 표준 파일 시스템 인터페이스로 액세스를 제공을 해드리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온프리미스에서도 DNS를 통해서 이용이 가능하고요. 기존의 NAS나 NFS 서버에서 이관을 손쉽게 하실 수 있는 EFS 파일 싱크 기능도 역시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FS 서비스는 리전 내 모든 가용 영역에서 액세스가 가능하며 데이터의 저장 시 복수계의 가용 영역에 여러 번 저장되어 높은 안정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안정성 이외에도 데이터 백업의 요구 사항이 만약에 있으시다면 EFS to EFS 백업 솔루션, 이런 솔루션들을 이용해서 백업이 가능하며 몇 가지 예제 솔루션을 저희 웹사이트를 통해서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EFS에 대한 접근은 동일 VPC 내부에서는 EC2에서 직접 마운트해서 액세스가 가능하고요. 온프리미스 환경에서는 다이렉트 커넥트나 VPN을 통해서 파일 시스템 마운트가 가능합니다. EFS 서비스를 사용하실 때 꼭 고려가 필요한 몇 가지 제약사항을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요. 아무래도 EFS라는 서비스를 원활하게 그리고 올바르게 사용을 하시려면 이런 제약사항 역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리눅스 기반의 워크로드용이라 현재는 윈도우 EC2에서는 EFS 마운트가 불가능합니다. 다른 말로 즉 리눅스 기반의 AMI는 모두 지원이 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일 파일은 한 개의 파일은 최대 48TB까지 지원이 되고 있으며 NFS 버전 4.1과 4.0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단 버전 4.0이나 4.1에서 기본적으로 제공을 해드리는 몇 가지 기능들은 제한을 하고 있고요. 몇 가지 예를 들어 드리자면 카버러스 기반의 보안이나 Set UID 그리고 NFS 버전 4.1에서 제공되는 옵션인 데이터 리텐션 같은 경우에는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 리전 2019년 6월을 기준으로 기가바이트당 월 사용 금액은 대략 $$ 33센트 정도입니다. 즉 100GB의 데이터를 한 달 동안 사용을 하셨다면 33센트 곱하기 100, 즉 월 33불의 저렴한 가격에 고가용성을 제공하는 완전 관리형 NFS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이제 확장의 고민 없이 그리고 특정 파일 시스템의 관리에 어려움이 없다라는 장점 역시 존재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아마존 EFS의 가장 큰 매력은 앞서 말씀드렸던 자동 확장 기능과 사용한 만큼만 과금되는 과금 모델, 즉 사용하다가 데이터를 삭제하면 삭제된 시점까지만 과금되는 모델, 그리고 분산된 구성으로 높은 성능을 제공을 해드리는 그런 요 세 가지가 가장 큰 매력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천 개 이상의 동시 접속을 지원을 하고 있고 그 이외에도 파일 시스템 크기에 관계없이 이제 일률적인 성능을 제공을 해드린다라는 장점이 있는데요. 이 성능 같은 경우 좀 더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EFS 사용의 베스트 프랙티스를 말씀드리자면 VPC에서 EFS 마운트 타겟 생성 시에는 그 VPC가 생성되어 있는 전체 어베일러빌리티 존 가용 영역에 걸쳐서 EFS의 IP 어드레스가 제대로 할당되도록 각 가용 영역별로 서브넷을 하나씩 선택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마운팅 타겟 아이디는 가용 영역당 하나씩 생성이 자동으로 되며 이와 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좀 더 높은 가용성을 염두에 두고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 있습니다. EFS의 장점 중 하나인 다수의 시스템에서 파일을 접근하는 이런 장점은 그대로 갖고 가고 싶지만 해당 파일의 접근 비율이 높지 않다면 좀 더 낮은 가격에 이용하실 수 있는 EFS 스탠다드 이외에 EFS Infrequent Access라는 티어를 새롭게 발표하고 서비스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만약 저장된 파일이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면 저장의 요건은 있지만 그 저장된 파일의 접근은 요건이 중요하지 않다면 EFS IA를 이용하시면 대략 85%에 가까운 비용을 절약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자동 스토리지 티어링 기능을 통해서 라이프 사이클을 지정을 해주시면 30일 동안 접근되지 않은 파일들은 자동으로 스탠다드에서 EFS IA 스토리지 클래스로 이동을 해드리는 그런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EFS 스탠다드와 동일한 기반의 서비스이기 때문에 어플리케이션에서 특정 변경 없이 그대로 가격 절감을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보다 효율적으로 EFS 서비스 이용에 꼭 필요한 기능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EFS 같은 경우는 스루풋을 성능과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스루풋을 현재 저장된 데이터 사이즈에 기반해서 스케일링 되는 방식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새롭게 생성된 파일 시스템의 경우, 새롭게 생성된 EFS의 경우 최대 초당 100MB의 스루풋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더 높은 스루풋을 제공을 해드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양한 EFS 사용 사례를 살펴보다 보면 EFS의 스케일링 기능을 통해서 이렇게 스루풋이 높아지는 기능보다는 적은 양의 파일을 저장하더라도 높은 스루풋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는데요. 그런 사례를 갖고 계신 고객분들을 위해서 Provisioned Throughput이라는 새로운 기능을 추가했으며 24시간을 기준으로 자유롭게 Provisioned Throughput과 기존 버스팅 모드로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해당 기능을 이용하시면 보다 높은 스루풋으로 파일을 라이트하거나 리드할 수 있고요. 사용이 끝나고 더 이상 높은 스루풋이 필요하지 않는다면 24시간 후에 다시 버스팅 기능으로 변경을 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효율적인 EFS 서비스의 이용이 가능해졌습니다. Provisioned Throughput의 최대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병렬 처리를 사용하시면 보다 빠른 성능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은 꼭 기억하시고 사용을 하시면 베스트 프랙티스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서 소개해드린 EFS 서비스의 경우에는 리눅스 기반의 EC2에서만 접속 가능한 제약이 있었는데요. 윈도우 서버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해서 새로운 서비스인 FSX for Windows라는 서비스를 새롭게 출시하게 되었으며 이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하게 몇 가지 기능 그리고 특징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존 FSX for Windows 파일 서버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네이티브 마이크로소프트 윈도우즈 파일 시스템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공유 파일 스토리지가 필요한 윈도우즈 기반 어플리케이션을 손쉽게 AWS에서 이전하거나 이용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윈도우즈 서버를 기반으로 구축된 이 서비스는 SMB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접속을 하시게 되고요. SMB 프로토콜 및 윈도우즈 NTFS 역시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액티브 디렉토리와의 통합도 가능하고 윈도우즈 기반 어플리케이션이 사용할 수 있는 기능과 호환성을 갖춘 공유 파일 스토리지입니다. 이 기반은 SSD 스토리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윈도우즈 어플리케이션 또는 사용자가 기대하는 빠른 성능과 함께 높은 수준의 처리량 그리고 IOPS 같은 경우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IOPS 또는 1ms 미만의 일관된 지연 시간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능들을 통해서 높은 호환성과 성능을 필요로 하는 CRM 또는 ERP 시스템 그리고 .NET 어플리케이션과 같은 윈도우 공유 파일 스토리지 그리고 공유 파일 스토리지 뿐만 아니라 홈 디렉토리가 필요한 워크로드에 알맞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DFS, Distributed
디스트리뷰티드 파일 시스템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다중 가용 영역 배포나 DFS 네임스페이스가 지원이 되고 있어서 다수의 파일 서버에서 네임스페이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점이 특징인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마지막으로 파일 스토리지 종류 중에 파일 스토리지를 이용하시는 고객분들 중에서 고성능 파일 시스템을 요청을 하시는 고객분들이 꽤 많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머신러닝이나 HPC 그리고 고화질 동영상 처리 또는 금융 모델링, 전자설계 자동화 EDA 시스템 같은 워크로드를 효과적으로 빠르게 처리하실 수 있도록 최적화된 고성능 파일 시스템 서비스인데요. 아마존 FSx4 러스터입니다. 이런 고성능 파일 시스템을 운영하려면 일반적으로 전문 지식과 관리의 오버헤드가 필요하고요. 스토리지 서버를 프로비저닝하고 복잡한 성능 파라미터 값을 조정을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초당 최대 수백 기가바이트의 처리량 그리고 몇백만 IOPS의 속도를 제공하는 솔루션이 현재는 많지는 않은데요. 그런 요구 사항이 있으시다면 그런 많은 IOPS와 빠른 처리량이 필요한 데이터를 읽고 쓸 수 있는 파일 시스템이 필요하다면 알맞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Sx4 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이 파일 시스템은 S3와 연동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S3 버킷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S3 객체가 파일로 투명하게 표시가 되어서 사용을 하실 수 있고 결과물을 다시 S3에 부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FSx4 러스터 같은 경우는 수백 기가바이트의 데이터셋을 초단위로 처리한 뒤에 다시 데이터셋을 S3로 이관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런 성능이 요구되는 고성능 어플리케이션이나 또는 확장성이나 성능에 민감한 어플리케이션 같은 경우에는 추가 투자 없이 필요할 때 사용하고 필요하지 않을 때에는 사용하지 않는 모델로 효과적으로 이용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오브젝트 스토리지입니다. 오브젝트 스토리지 하면 많은 분들이 S3라는 서비스를 떠올려 주시는데요. S3는 현재 업계에서 최고의 확장성과 데이터 가용성 및 보안과 성능을 제공하는 객체 스토리지 서비스입니다. 이런 뛰어난 내구성과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AWS를 사용하시는 고객분들의 서비스의 근간이 되는 솔루션으로 RESTful API를 기반으로 접근을 하실 수가 있고요. RESTful API 기반으로 파일을 액세스한다는 뜻은 즉 HTTP나 HTTPS 프로토콜을 이용을 해서 파일의 액세스가 가능하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뛰어난 내구성과 저렴한 비용을 통해서 AWS를 사용하시는 서비스의 이 근간이 되는 솔루션, 이 S3는 앞서 소개해드린 EFS의 페타급 스케일 또는 테라바이트 스케일의 EBS보다 제약 없는 확장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현재 5가지의 유형을 통해서 이용이 가능합니다. 스탠다드는 내구성을 11.9, 즉 99.99999999%를 제공해드리고 있고 가용성은 99.99% 그리고 스탠다드 IA는 동일한 11.9 그리고 99.9%의 가용성 그보다 좀 더 낮은 가용성으로 데이터의 유실이나 가용성이 크게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좀 더 저렴한 가격에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이용하길 원한다 하시는 고객분들을 위한 원존 IA라는 티어가 존재하고요. 이 원존 IA 같은 경우는 스탠다드 IA보다 대략 20%가량 금액적으로 저렴합니다. 내구성은 여전히 11.9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지만 가용성은 99.5%로 가장 낮은 가용성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명시된 가격은 현재 서울 리전 기준이며 2019년 6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각각의 유형 그리고 티어는
뒤에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S3는 매우 높은 성능의 병렬 처리 기능을 제공을 해드리고 있고요. 암호화 기능 및 액세스 관리 도구를 통해서 데이터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본적으로 객체의 접근을 RESTful API를 통하는 것 이외에도 정적인 파일에 한해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HTTP나 HTTPS 프로토콜을 지원을 해드리기 때문에 스태틱 웹 호스팅 목적으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HTML 파일이나 CSS 파일, JS 파일 같은 파일로 구성되어 있는 간단한 웹사이트 또는 웹페이지들을 그런 파일들을 업로드를 S3로 하셔서 호스팅 환경을 구성해서 사용하실 수 있다 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호스팅 목적이 아닌 S3에 다수의 여러 데이터셋을 저장을 하고 AWS의 Query in Place 서비스와 연동을 해서 S3에 저장된 객체들 그리고 다른 데이터세트에 직접적으로 빅데이터 분석을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존 아테나가 그 대표적인 예인데요. 아테나 같은 경우는 표준 SQL 표현식을 통해서 S3에 저장된 데이터에 쿼리하고 쿼리된 데이터를 통해서 검색하거나 유의미한 데이터를 유출할 수 있다, 얻을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앞서 유형별로 내구성이나 가용성이 차별화된다는 말씀을 짧게 드렸습니다. S3 스탠다드나 인텔리전트 스티어링, 스탠다드 IA, 글레이셔 딥 아카이브의 경우에는 단일 리전에 최소 3개 이상의 가용 영역의 데이터가 복제되어서 저장이 됩니다. 이를 통해서 특정 데이터 센터에 발생 가능한 장애에 유연하게 대처가 가능하고 높은 내구성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높은 가용성이 필요 없다면 앞서 말씀드렸던 S3의 원존 IA를 이용하시면 좀 더 저렴한 가격에 S3가 제공하는 기능들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떨 때 어떤 유형의 S3 티어를 이용을 해야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탠다드의 경우에는 핫데이터 또는 활발하게 작업이 필요로 되는 많이 사용되는 데이터 저장소로 사용을 하시는 것에 적합하고요. S3 IA, 스탠다드 IA 또는 원존 IA 같은 경우는 이름에서 말씀하듯이 저장 후 액세스가 빈번하게 발생하지 않는 데이터에 적합합니다. 글레이셔 같은 경우는 장기 보존용, 즉 아카이빙에 적합하며 백업 소산이나 최소 데이터를 몇 년 이상 장기 보관할 시에 적합한 티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다른 옵션들이 제공되는데요. 얼마나 자주 저장된 데이터에 접근을 하고 사용하냐에 따라서 알맞는 스토리지 유형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스탠다드 IA 또는 글레이셔 등의 유형은 데이터를 읽을 때 비용이 발생을 하고요. 단일 객체가 128KB 이상일 때 적합합니다. 여러 유형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라이프 사이클이라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라이프 사이클 역시 관리의 주요 요소인데요. 하지만 라이프 사이클 관리 역시 하나의 관리 요소이기 때문에 이런 관리 요소들을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 머신러닝 기반의 S3 인텔리전트 티어링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S3 인텔리전트 티어링 같은 경우는 성능에 대한 영향이나 또는 운영의 오버헤드 없이 가장 비용 효과적으로 액세스 계층을 자동으로 이동을 하고 비용을 최적화해드리게 설계가 된 기능입니다. 이 스토리지 클래스는 두 개의 액세스 계층의 객체를 저장하는데요. 하나는 frequent access tier, 두 번째는 infrequent access tier, 즉 빈번한 액세스에 맞춘 하나, 그리고 하나는 빈번하지 않은 액세스에 맞는 계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스토리지 클래스는 수명이 길고 액세스 패턴을 알 수 없거나 예측할 수 없는 데이터에 이상적으로 볼 수 있고요. 보다 효율적으로 S3 스토리지의 운영을 도와드리는 기능입니다.
자, 그리고 S3는 병렬 처리에 최적화되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를 좀 더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 여러 개의 2MB 사이즈의 파일들이 5TB의 규모로 S3에 업로드가 되어야 한다라는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통상적으로 업로드에 41분가량 소요가 되고 업로드된 파일들을 다운로드할 때는 또는 읽을 때는 대략 14분 정도가 걸렸었는데요. 병렬 처리 없이도 저희 AWS에서는 지속적으로 성능을 개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성능 개선을 통해서 이제는 읽기와 쓰기 시간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더 이상 병렬 처리가 필요 없다는 것은 아니고 이와 같은 성능 개선을 통해서 병렬 처리를 한다면 예전보다 훨씬 더욱더 빠른 성능을 얻을 수 있다, 이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동일한 쓰기 요청을 대략 10개의 프리픽스 단위로 쪼개서 업로드할 때는 41분가량 소요되던 작업이 1분 내외로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읽기 역시 14분에서 42초까지 축소가 가능하고요. 이는 대량의 분산된 데이터를 빠르게 읽거나 빠르게 써야 되는 목적에 알맞는 형태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S3를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시려면 저희 CDN 서비스인 아마존 클라우드 프런트 서비스를 함께 활용을 하시면 S3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를 동일한 리전 이외에 전 세계에서 보다 빠르게 액세스가 가능합니다. 또는 클라우드 프런트에서 제공을 해드리는 웹 어플리케이션 파이어월, 와프나 지오 리스트릭션 같은 기능을 통해서 특정 국가에서의 접속을 허용 또는 제한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런 여러 AWS 스토리지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 현재 갖고 계신 데이터를 어떻게 쉽게 AWS로 옮길 수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AWS의 데이터 싱크 서비스인데요. AWS 데이터 싱크는 온프레미스 스토리지와 아마존 S3 또는 EFS 간의 데이터 이전을 쉽게 자동화시켜주는 데이터 전송 서비스입니다. 이 데이터 싱크는 온프리미스의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NFS 프로토콜을 통해서 기존 스토리지나 파일 시스템에 연결을 하게 됩니다. AWS 다이렉트 커넥트를 통하거나 VPN을 통해서 인터넷상으로도의 전송이 가능하며 네트워크의 최적화, 그리고 데이터 무결성 검증, 암호화 처리 등의 기능을 지원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서비스를 통해서 일회성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이나 또는 인크리멘탈로 반복되는 데이터 처리 워크플로우, 그리고 데이터 보호 또는 DR 목적으로 복구를 위해서 이런 자동화된 복제 시스템을 구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싱크를 시작하는 방법은 매우 간단한데요. 온프리미스에 데이터 싱크 에이전트를 배포하고 파일 시스템 또는 스토리지 어레이에 연결한 뒤에 EFS 또는 S3를 타겟으로 지정해 주신 뒤 데이터를 이전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S3에 저장된 데이터를 반대로 온프리미스로 옮길 때도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로는 AWS Transfer for SFTP라는 서비스입니다. SSH 파일 전송 프로토콜이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SFTP를 사용을 해서 아마존 S3와 바로 파일을 주고받을 수 있는 완전 관리형 서비스입니다. 기존에 사용하시는 어플리케이션이나 워크플로우에서 만약에 SFTP를 이용을 하고 계셨다면 단순히 DNS 변경만으로 데이터 저장소를 S3로 지정하고 완전 관리형 서비스로 추가 운영이나 오버헤드 없이 그대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실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아마존 S3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입니다. 이 서비스는 거리가 먼 클라이언트와 S3 버킷 간에 파일을 빠르고 쉽고 안전하게 전송할 수 있게 도와주는 서비스인데요. 트랜스퍼 액셀러레이션은 전 세계적으로 분산되어 있는 아마존 클라우드 프런트의 엣지 로케이션을 활용을 하게 됩니다. 엣지 로케이션에 도착한 데이터는 최적화된 저희 아마존 네트워크 경로를 통해서 S3로 라우팅 되기 때문에 인터넷망을 통한 전송보다 매우 빠른 전송 속도를 제공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동일한 리전 내에서는 트랜스퍼 엑셀러레이션 기능을 사용하기보다는 직접 S3의 멀티파트 업로드를 사용하시면 좀 더 빠르고요. 타 리전 간 또는 먼 곳에서 데이터 전송을 하는 요건이 있으시다면 이 S3 트랜스퍼 엑셀러레이션을 활용하시면 보다 빠르고 쉽게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AWS 스노우볼입니다. 스노우볼은 안전하도록 설계된 디바이스를 사용해서 AWS 클라우드에 대용량 데이터를 송수신하는 페타바이트 규모의 데이터 전송 솔루션입니다. 스노우볼을 사용하면은 네트워크 비용이나 오랜 전송 시간 또는 보안 우려 사항 등 데이터 이제 대규모로 데이터 전송을 할 때 흔히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데요. 해당 서비스를 이용 시에는 요청된 개수의 스노우볼 디바이스를 고객분들에게 직접 보내드리고 보내드린 디바이스의 데이터를 적재하신 뒤에 AWS로 다시 보내주시면 저희가 그 해당 디바이스에 로딩된 데이터를 S3로 옮겨드리는 서비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극한의 환경에서도 데이터에 유실이 없도록 디자인된 디바이스로 지속적인 데이터 테스트 그리고 기기 테스트 검증을 통해서 디바이스의 내구성을 계속 확인하고 있으며 데이터 전송에 사용될 네트워크가 준비가 안 되신 또는 어려우신 고객분들에게 어울리는 솔루션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지난 45분간 AWS 빌더스 웨비나를 통해서 AWS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스토리지 솔루션들을 알아봤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다양한 스토리지 솔루션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서비스 구축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오늘 발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자료와 녹화 영상은 아래의 링크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다시 한번 긴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